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2026 K리그의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매 시즌 우리는 리그의 개막을 앞두고 올 시즌의 K리그가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하곤 합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구단별 프리뷰로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은 2026년의 K리그의 순위 구조, 그리고 K리그에서 관전할 포인트, 이런 부분들 최고의 축구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K리그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2026 K리그 프리뷰 지금부터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쿠팡플레이 또 이스타TV 그리고 이 게임이죠. EA스포츠 FC 시리즈의 한국어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로스트의 축구생활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K리그를 바라보시는 해설위원으로서 이명철 해설위원께서는 K리그 비시즌을 과연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K리그의 비시즌이라고 하면 역시 승강 플레이오프가 끝난 12월 초 시즌부터 뭐 이제 곧 개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막하기 전 아니면 뭐 ACL 엘리트가 재개되기 전 한 2월 중순까지 기간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 2달 동안의 제 생활은 이미 만천하에다 공개가 됐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축구 중계 역사상 가면라이더 변신을 해서 중계를 한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서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뭐 매일매일 이제 유튜브 채널 이스타TV로도 항상 영상 촬영 뭐 많이 임하고 있고 쿠팡플레이 중계로도 주마다 계속 활약을 하고 있어서 뭐 사실 비시즌이긴 했는데 저는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뭐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래도 일단은 해외 축구가 항상 좀 위주이기도 하고, 또 올 시즌부터는 쿠팡플레이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를 들어가면서 더 바빠지기도 했고 그 일에 아무래도 전념을 하다 보니까 뭐 저한테는 사실 비시즌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 크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그런데도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에 계속 축구 경기를 보고 일을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그 현장의 이야기나 분위기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익숙한 맛. 뭔가 우리가 더 현장 가서 직접 찾아가서 그 재미를 저 같은 미디어 종사자들에게는 그것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맛. 그건 아무리 해축구 콘텐츠가 재밌고 알차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대체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요즘 때가 왔다라고 느꼈어요. 현장에 가고 싶다. 이게 이제 K리그가 꼭 개막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갈증을 이제 딱 그 막 말해주는 타이밍이거든요. 이제 때가 왔구나. 개막할 때가 왔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피치에서, 그리고 관중석에서 팬분들께서 한국어로 또 이렇게 현장을 구성했을 때 느낄 수 있는 맛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조금 기다리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이렇게 비시즌을 보내시기 이전에 지난해 K리그에는 사실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떠오르시고 할 텐데, 혹시 위원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대부분의 이제 지난 시즌 기억은 저한테는 다 삭제가 돼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울산이 너무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그 1년에 사실 좋은 기억을 찾기가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올해도 제가 K리그 1 경기를 직관갈 수 있게 해준 38라운드 경기가 아무래도 기억이 좀 많이 남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시즌 기간 동안에 그 K리그 선수 중 제가 초대석을 진행했던 선수가 이스타TV에서 이제 이동경 선수를 초청해서 이동경 선수 초대석도 진행했고, 그 여의도 더현대에서 이동경 선수가 K리그와 함께 그 진행했던, 팬분들과 함께 진행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감사하게도 또 토크 콘서트 진행을 같은 날 했었어요. 그래서 이동경 선수한테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방송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그때 이제 울산이 문수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와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수원FC는 또 그때 광주하고 경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울산도 제주에게 일단 결과를 내야 되고 수원FC와 광주의 경기 결과도 따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동경 선수가 그때 이제 갈비뼈 쪽에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가 없었죠. 관중석에서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이진현 선수와 함께 경기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을 텐데 그때 굉장히 이제 이동경 선수가 좀 답답한 마음으로, 근데 뭐 눈에 들어올 거 없이 경기보다도 중요한 게 우리 경기에 약간 희망이 좀 잃어가는, 약간 분위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동경 선수도 휴대폰으로 이진현 선수랑 같이 이제 수원FC 경기를 계속 주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 이제 제주전을 울산이 놀랍게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수원FC는 또 광주를 이기지 못했고, 그러면서 울산이 이제 잔류를 당했던 결과가 좀 나왔었는데, 뭐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역시 정말 올 시즌이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했던 경기이긴 했지만, 어쨌든 최종 결과는 잔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기가 조금 기억에 남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감회일 뿐, 사실 작년 2025 시즌은 또 한 번 K리그가 유료 평균 관중 수가 10,000명을 넘었다는 거. 저는 이게
단순한 그냥 숫자로만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에 해마다 유료 관중 수가 평균적으로 10,000명을 넘기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대중이 주말마다 혹은 주중마다 혹시 날씨가 좀 안 좋더라도 네. 주말마다 경기장에 가서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약간의 이제 트렌드가 좀 됐다는 네.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지난해부터 진행했던 산리와의 어떤 콜라보라든지 지난해에도 산리와의 콜라보는 있었지만 또 주토피아 캐릭터까지 네. 콜라보를 해서 다양하게 굿즈를 판매했고 또 그러한 팝업스토어도 굉장히 많이 또 성황리의 팬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기도 네. 했고요. K리그 팀들을 평상시에도 소비하는 것 그리고 경기 시간이 될 때마다 경기장에 가서 그 경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 이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정말 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아름다웠던 네. 또 보기 좋았던 그런 또 2025년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처럼 현장에 가고 싶다는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명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번 K리그 1, K리그 2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울산 말씀하실 때는 또 생각나는 게 노이동 선수가 정말 수원FC의 수많은 슈팅을 막아내면서 울산의 잔류를 만들었던 그런 장면도 떠오르는 것 같고 감사하죠.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K리그 자체의 어떤 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발전 그리고 또 유료 관중 수가 늘어나는 건 역시 저 역시도 참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전에 인스타TV에서 진행하셨던 컨텐츠에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제 매치데이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일어나도록 K리그가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뭐 살리오와의 협업 그리고 뭐 주토피아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매치데이 익스피리언스를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올해에도 그런 느낌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2025년의 K리그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2026년으로 넘어오기까지의 비시즌에 또 위원님께서 또 겪으셨던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또 K리그 프리시즌 이야기를 안 하고 K리그 프리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 텐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선수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청용 선수의 인천 이적, 송민규 선수의 서울 이적, 크다고 하면 크고 충격적이라고 하면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또 이적들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K리그 1에서는 송민규 선수의 서울 이적 그리고 K리그 2에서는 용인FC 어떤 또 범용적인 이 베테랑 선수의 영입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이적에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적이라는 게 꼭 선수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감독도 꽤 굵직굵직한 이적들이 있었고 네. 먼저 감독을 먼저 얘기하면 K리그 1은 이 세르지오 코스타 네. 감독이 과연 제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가 좀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역시 K리그 2는 이건 아마 1, 2부 통틀어서 가장 넘버원이 아닐까 싶은데 수원이 선임한 이정효 감독 네. 이 두 분이 가장 좀 이목을 끄는 감독 이적 사례라고 보거든요. 뭐 이정효 감독은 사실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수원 삼성 블루인즈의 리빌딩 방향의 또 한 번 중심을 선장이 되기 위해서 네. 수원이라는 팀과 이제 계약을 하고 정말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K리그 2에서의 이제 지도 지휘를 좀 하게 될 텐데 워낙 이정효 감독이 보여준 전술 사실 최근에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받는 포지셔널이라고 하죠. 네. 각 공간마다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그 공간을 채우면서 마치 하나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유연하게 네. 굴러가는 그런 팀 구조를 만들고 선수들에게 훈련시키는 것이 이정효 감독이 워낙 잘 준비된 감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동안 수원에 좀 필요했던 시스템의 완성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팀에게 필요했던 자신감, 네. 명가재건의 타이틀을 정말 이정효 감독이 아주 멋들어지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어서 그래서 이정효 감독은 뭐 가장 아마 1년 내내 1, 2부 팀 통틀어서도 수원 삼성 블루인즈가 가장 많이 주목을 받을 것 네. 같고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또 뭔가 컨텐츠로서도 소비되는 네. 그런 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말이 서울이랜드와의 개막전이잖아요. 네. 느낌이 왠지 2만 명 넘게 올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정말 수많은 네. 수원 팬분들이 지금 그 경기를 좀 고대하고 네.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네.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사실 이 감독은 원래는 벤투 사단의 코치였고 쭉 그간의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보면 코치로서의 생활을 쭉 네. 이어갔던 인물이라서 과연 감독으로서 첫 도전을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그것도 본인에게는 사실 익숙하면서도 어쨌든 유럽은 아닌 네. 그래서 낯설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감독직으로서의 첫 번째 도전을 시도하는 부분 때문에 기대가 되는 면도 있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네.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코치로서의 축구 철학을 입히는 과정과 감독으로서 한 팀을 1년 내내 그것도 장기적인 리그 레이스에서 선수들을 잘 육성하고 팀 분위기를 관리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정말 다른 영역에 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그래도 제주 유나이티드를 또 주목하고 기대하는 이유는 워낙 이제 선수단의 그
후연 분위기. 뭐 저도 사실은 현장에 요즘 뭐 취재를 가거나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지금 일을 하고 있진 않아서 네. 제 정보가 좀 늦거나 아니면 조금 뭐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건네듣는 이야기들이 네. 있잖아요. 듣기로는 제주 팀 내에서는 그래도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과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분위기. 네. 후연과 같은 부분에서도 벤투 감독 때 우리나라 대표팀에 이제 벤투 감독이 오면서 후연 시스템이나 네. 우리 어떤 능동적인 축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 후연에 참여했던 선수들이나 뭐 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는 긍정적인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시도하려 하고 그런 것들이 후연에서부터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아마 추정컨대 제주도 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내부적인 분위기가 좋은 것이 곧 성적으로 이어질 거란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을 제주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반기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선수도 사실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어요. 전북은 일단 안양의 모따를 품었고 포항스트러스의 중원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오베르단도 품었고 네. 그 밖에도 대전은 누빅손과 엄원상을 엄원상. 품으면서 이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에 대한 DNA 또 좌우 측면을 책임질 수 있는 측면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다 거머쥔 역시 우승권 팀이 괜히 우승권 팀이 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수 보강하는 몇몇만 봐도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 뭐 서울만 하더라도 사실 송민규 선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대단하고 수명 미드필더 자리 뭐 바베치라든지 성남FC의 주포였던 후이지라든지 네. 이런 선수들 보강하면서 오 서울도 역시 올해 전력 보강에는 좀 진심이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게 슈퍼컵이 어쨌든 공식 대회 경기 중 ACL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열린 네. 국내에서는 또 가장 우리나라만의 대회에서는 가장 먼저 열린 경기여서인지 그 시각적인 인상이 커서일진 모르겠지만 전 그 대전의 디오고 선수 있잖아요. 네. 엄청 잘하더라고요. 왠지 네. 일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체구도 되게 네. 큰데 빠르기도 되게 빨라서 네. 우리나라의 그간의 외국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속도가 빠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 네. 탄력적이고 네. 호른반 잘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들이 갖지 않았던 체격 조건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엄원상, 누비손 뭐 이렇게 마사도 사실 그렇고 네. 대전은 이선이 분명 제 생각엔 좀 풍족한 좋은 자원들이 많다라고 많이 네. 느끼는데 여기에 디오고가 뭔가 방점을 찍어주는 자원으로 왠지 활약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K리그 1에서 가장 주목되는 영입은 일단 디오고 올리베이라 선수를 개인적으로 좀 꼽고 싶고요. K리그 2에서는 용인의 그 베테랑들을 엄청 많이 품은 그리고 뭐 워낙 감독으로서 또 경험이 풍부한 최용경 감독이 또 용인의 첫 해를 이끌 거라서 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팀이 운영될지 굉장히 궁금한 팀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냥 영입 소식만 딱 보고 그냥 단순히 이 선수가 여기로 온다고? 좀 신기했던 선수는 그 파주 프론티어의 루크 아모스. 루크 아모스. 네, 이 선수는 저도 이제 토트넘 호스퍼 중계 준비를 하면서 저도 그 팀 로스터에 이름을 적었던 게 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토트넘에서는 공식 경기를 딱 한 번 뛰었는데 2018-19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그때 이제 이 토트넘과 뉴캐슬 네. 그 당시 뉴캐슬은 베니테즈 감독이 이끌었던 때였었는데 그 당시 뉴캐슬 또 토트넘이 개막 라운드에서 만났을 때 루크 아모스가 잠깐 경기를 네.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루크 아모스라는 선수를 중계 준비하면서 팀 로스트에 적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물론 토트넘에서는 그 이외에는 사실 기회를 네. 갖지 못했지만 퀸즈파크 레인저스에서 챔피언십 경험을 꽤 꾸준하게 했던 선수라서 저도 뭐 중계 준비를 하거나 해외 기사를 찾아보면서 가끔 이제 이름을 좀 건네들었던 선수였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다양한 국가들을 오가면서 최종적으로 일단 현재 대한민국의 K리그2 파주 프론티어로 좀 오게 됐는데 사실 이 선수의 기량이나 해외 무대에 대한 적응도 성격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떨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단순히 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할 거라는 네. 보장은 할 수 없고 네. 또 이력이 뛰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력을 자랑했던 제시링가드만큼의 선수라고 네, 보기에는 그렇죠. 당연히 무리가 있거든요. 네. 엄청난 차이가 네.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루크 아모스가 어쨌든 이력 자체는 좀 흥미로운 표현 그리고 그 당시 토트넘 경기를 좀 보셨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낯선 이름이 아닐 수 있는 좀 반가울 수 있는 이름이긴 한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어떻게 할지가 계속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프로필을 가졌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그 혁신을 일으킬 수도 있고 패스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후연에 참여하는 방식이나 팀에서 녹아드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뭔가 이 독창적인 본인만의 스타일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K리그의 내부의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인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실패하면 그냥 조던 머치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경남에서 이제 육개장만 먹고 갔던 그쵸. 그 조던 머치. 뭐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얘기 나왔던 걸로는
팀 훈련과 같은 부분에서 조던 머치 선수가 좀 적응을 잘 네. 못했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그라운드에 나와서도 저는 조던 머치가 스킬은 참 좋았지만 팀에 뭔가 잘 기능될 융화된 느낌은 또 아니었기 네,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다 네. 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안 되면 조던 머치가 되고 근데 잘 되면 또 우리한테는 좀 뭔가 새로운 볼거리를 네. 제공해 줄 수 있는 좀 그런 독특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반가운 마음에서라도 이 선수 영입이 가장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이제 K리그 1에서는 제주에 새롭게 부임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 지금 제주 스쿼드에는 또 벤투호에서 당시 기용했던 뭐 권창훈 선수라던가 남태희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또 어떻게 코스타 감독의 전술에 녹아드느냐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이종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수원 삼성이 사실 지난해 이랜드에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개막전부터 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목할 영입으로 K리그 1에서 뽑아주셨던 디오고 선수는 그러니까 이전에 한창 잘했을 때 말컹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도 있겠다. 그 플레이 스타일이 정확히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말컹이 한때 보여줬던 것도 저 피지컬에 저 유연성이 나오고 저 스피드가 나오나? 이런 좀 직관적인 모습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좀 닮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말컹과는 다르면 네, 지금의 말컹은 말컹이긴 한데 물컹으로 하시죠. 네, 물컹인 답답합니다. 네, 많이 답답해요. 많이 답답합니다. 말컹 선수. 네, 그렇고 K리그2에서는 말씀해주신 이 루크 아머스 선수. 아무래도 파주 프론티어도 신생팀이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루크 아머스 선수의 영입으로 조금 상징적인 영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비슷하게 커리어가 좋은 선수로는 뭐 청국 청재, 필리 웰치 뭐 이런 선수들도 함께 주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총합을 해서 보자면 2026년의 시작을 잘 준비한 팀이 있을 것이고 좀 그렇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보면 영입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약점이었는데 이걸 잘 보강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강점이었는데 그걸 잘 살릴 영입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또 위원님께서는 올 겨울을 가장 또 체계적으로 준비한 팀은 어디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반대로 조금 리스크가 있는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한 팀씩 딱 분명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잘 보낸 팀 중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전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박진섭 선수라든지 권창훈 선수라든지 팀을 빠져나간 선수들, 뭐 수원으로 이제 이적을 한 홍정호 선수까지 다양하게 지금 이탈자들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빈자리에 대해서 보강을 상당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못다를 임대 영입해서 최전방 자리에 대한 못다 선수의 득점력과 존재감을 전북이 확실히 활용할 수 있게 된 점.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꽤 최전방 자원에 대해서 접근을 좀 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콤파뉴 선수도 또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콤파뉴가 부상 복귀를 어쨌든 시즌 중에 할 거잖아요. 못다랑 같이 뛸 때 존재감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그 두 명이 함께 서 있거나 뭐 한 명만 서 있어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두 명이 함께 서 있는다? 그러면 진짜 좀 상대 센터백 입장에서는 내가 저걸 막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치에서의 뭔가 플레이가 뭐 예전에 이제 이동국과 에두, 뭐 이동국, 김신욱, 아니면 뭐 김신욱, 에두일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팬분들은 미드필더를 활용한 좀 기술적인 축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좀 성골군 트윈타워 그 당시 이제 이장님한테 최강현 감독님한테 조금 이 투톱은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보고 싶진 않다 이런 평가를 하셨던 팬분들도 계시긴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그냥 그 공격진이 갖춰졌을 때 상대한테 주는 어떤 그 공포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당시 전북의 그 공격진 두 명을 딱 내셨던 그 공격진의 파워는 진짜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었다 생각하거든요. 임팩트는 제 생각엔 가장 강했다고 봐요. 근데 콤파뉴도 어쨌든 부상 복귀를 해서 정상 컨디션을 찾고 또 이미 안양을 통해서 검증이 돼 있는 또 이번에 슈퍼컵에서도 골을 넣은 못다까지 같이 뭔가 이렇게 공격진에 좀 갖춰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이건 또한 또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그리고 박진섭이 떠난 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대한 오베르단의 영입. 이러면서 삼선 수비, 중원 장악 확실히 또 올라오는 결과가 또 나왔는데 오베르단 선수는 뭐 워낙에 이 선수는 포항에서도 박태하 감독이 마지막 시즌 때는 약간 좀 2선, 3선을 오가는 마치 2.5선의 느낌처럼 좀 전진을 시켜서 그렇지 이 선수는 근데 그 역할을 받은 것 또한 워낙 만능이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 침투시키면 침투도 잘하고 전방 압박시키면 전방 압박도 잘하고 근데 그 자리에 뛰다가 3선의 수비 커버나 기동력이 필요하다? 그럼 또 내려와서 또 수비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게 다 되니까 정말 팀에서 많은 역할을 맡기다 보니까 그러한 배치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북에서는 어쨌든 스쿼드가 더 좋은 면이 있으니
선수들이 오베르단에게 딱 맞는 최적화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되고,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도 어쨌든 새로운 팀에 가면서 다시금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조심스러운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박진섭이라는 큰 공백을 정말 K리그에서 가장 검증된 삼선 자원으로 전북이 보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훌륭한 영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센터백 자리도 홍정호 선수가 떠난 건 아쉽지만 그래도 베테랑 센터백 박지수를 또 품어서, 박지수는 저 항상 그렇게 평가하는데 이 선수는 수비할 때 정말 몸을 사리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베테랑이면서도 이렇게 투지를 가진 선수가 합류가 되면 팀 자체의 어떤 수비 안정감이나 스피릿이 확실히 더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박지수 선수가 간혹 중요 경기 때 좀 카드를 받는다든지 이런 등의 좀 이슈들이 없지는 않고 아직 그러한 스타일이 남아있을 리스크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품을 수 있는 센터백 자원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자원을 전북이 좀 데려오지 않았나. 네. 그래서 박지수, 오베르단, 못다만 놓고 보더라도 대표적인 3명의 선수만 봐도 전북은 코어라인에 대한 보강을 상당히 좀 잘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좀 들었고요. 네. 반대로 이적 시장을 좀 아쉽게 꾸린 좀 답답한 팀은 현재로서는 울산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팀 이탈자가 너무 많죠. 당장 좌우윙의 루빅손, 엄원상 엄원상. 빠져나간 그 공백, 네. 그리고 그걸 메웠다고 하기에는 페드링요 선수가 오긴 했으나 아무래도 페드링요 선수의 결정력이나 어떤 한 방에 대한 그 자신감을 가지기보다 아직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당장 이번 ACL 엘리트 경기만 하더라도 네. 과연 페드링요 선수가 팀 팬들이 느끼는 갈증을 해소해줄 만큼의 활약이었는지를 놓고 보면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아쉽죠. 그리고 이제 참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이유로 고승범 선수가 또 팀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또 나왔는데, 고승범 선수가 그동안 울산의 중원에서 차지했던 비중, 활동량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대체돼서 들어온 선수가 2명이 있다 하더라도 고승범의 공백이 중원에서 바로 그대로 메꿔질까?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울산으로서는 일단 이탈자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로 앞서고, 심지어 그 이탈자마저도 굉장히 아쉬운 이유로, 팬들이 느끼기에는 구단이 굉장히 아쉬운 이유로 고승범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상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아한 네. 그런 이번 이적 시장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감독인 김현석 감독과 또 코칭 스태프에 있는 곽태희, 이용과 같은 코치들, 냉정히 봤을 때 이 사단은 아직 울산 HD라는 팀의 명가 재건을 위해서 경험적인 부분에서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남아요. 네. 김현석 감독도 어쨌든 감독으로서는 특히 K리그 1에서는 네. 아직 초보 감독의 타이틀이 네. 붙을 수밖에 없는 경력이라 생각을 하고, 이외 코치들도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울산에 어울리는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을 네.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스쿼드도 아직 보강이 뭔가 제대로 되었다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근데 여기에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 사단마저도 경험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함이 있고, 이런 가운데 다들 으쌰으쌰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해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느 정도 경험과 노련함이 필요하잖아요. 네. 과연 그 부분이 울산에 얼마나 갖춰져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사실 기대보다 좀 걱정이 앞서는 게 네. 일단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해주셨던 이적 시장을 잘 준비한 팀 전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모따 선수, 오베르단 선수, 박지 선수를 데려오면서 이 센터 코어 라인을 상당히 잘 강화를 했고, 특히나 부상자가 돌아올 경우 공격진에서는 콤파뇨, 미들에서는 강상윤 이런 선수들이 돌아왔을 때 전북이 구성할 베스트 11은 타이수종을 불허할 그런 스쿼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약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강했다. 그리고 기존에도 강점이었던 콤파뇨, 티아고 라인에 모따까지 추가하면서 훨씬 더 좋은 스쿼드를 구성하는 게 확실히 겨울을 잘 보낸 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울산의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고승범 선수 이적건도 그렇고, 울산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청용 선수의 그쵸. 이적도 그렇고,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제 울산을 떠나게 되는 선수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이선에 뭐 벤지 미셸이라거나 아니면 베드링요, 정재상 선수도 이선을 소화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울산이 진짜 필요한 것을 잘 메워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느껴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코치진들의 경험, 이 김현석 감독은 2부에서만 지금까지 감독 생활을 해왔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올해 온 이용 코치는 코치가 첫 해이기 그쵸.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울산이 이번 겨울을 알차게 보냈느냐, 알차게 보냈냐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도 이게 보낸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끔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2025년 그리고 K리그 비시즌, 프리시즌 이야기했고요. 지금까지 저희에게 리스크가 그렇게까지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할 이야기들이 올해 저희의 운명을 가르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2016 K리그 또 순위 구조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큰 틀에서 파이널 A와 파이널 B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파이널 A와 B를 가르는 구조라고 한다면
팀이 가진 에너지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위기 관리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조금 파이널 A와 B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스쿼드 뎁스나 뭐 결정력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결국 중요한 건 스쿼드 뎁스인 것 같아요. 네. 요즘의 축구는 결국 위기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는지, 그리고 어쨌든 팀들마다 하는 축구에 있어서 스타일들을 보면 대부분의 팀들이 다 많이 좀 뛰는 축구를 좀 네. 지향합니다. 요즘의 축구는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포지셔널 플레이, 공간마다 선수들이 공격 시에 약속된 구조대로 들어가서 각 공간을 효율적으로 점유하고 활용하는 그런 축구를 넘어서 그런 포지셔널 플레이를 하려는 팀을 맨투맨으로 1대1로 압박을 해서 최대한 상대가 잘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막고 높은 위치에서 볼을 끊고 올라가는 굉장히 압박 중심의 축구로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러한 유럽 축구의 최근 이 트렌드들을 당연히 감독들도 표방을 하려 할 것이고 다양한 적극적인 시도를 할 거라고 좀 느껴져요. 1대1 맨마킹 압박이라든지 뭔가 상대의 압박 대 압박으로 붙어서 결국은 많이 뛰는 팀이 좀 승리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축구를 하려고 해도 유럽 팀들보다 100%만큼의 어떤 완성도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좀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잔디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선수들이 뭔가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잔실수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부상 위험에 좀 노출되는 네. 그런 일들도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날씨가 유독 말썽이에요. 네. 이 일교차도 굉장히 계절마다 심하고, 여름 됐을 때는 너무나도 무더운 날씨, 고온 다습한 그 날씨에서 경기를 뛰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게다가 우리는 대부분의 이제 그 지도자분들의 스타일을 보면 일단 선수들이 많이 뛰기를 원하죠. 굉장히 많은 스프린트를 요구하고 네. 많이 뛰기를 원하고, 우리 팬들 역시도 우리 축구 팬들이 저도 그렇지만 좀 선호하는 축구상이 뭘까라고 보면 일단 활동량이 기반에 항상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이 활동량 있는 축구, 또 최근에 축구 트렌드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나라 팀들은 올해에는 작년보다도 더더욱 많이 뛰는 축구를 표방할 것이다라고 느끼는데, 날씨가 좀 따라주지 않는 면도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리그만 참여하는 팀이라고 해도 선수층에 대한 그 뎁스, 백업 자원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포획 감독도 지적한 점이긴 한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러한 90분 동안의 고강도 압박을 실현할 만한, 또 선수들이 그만큼 전술적으로 아니면 팬들이 원하는 많이 뛰는 축구를 좀 완성도 있게 구현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적인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다른 어떤 문화권 내지는 다른 나라의 리그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선수들의 훈련 상태라고 좀 네. 느끼는데, 우리가 과연 이제 그 감독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압박을 90분 동안 제대로 소화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을 네. 가지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잔디 이야기나 날씨 이야기는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요소일 거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약간은 주 문제를 좀 벗어나는 논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간혹 좀 하게 될 때가 네. 있어요. 우리가 과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체력을 90%, 100% 혹은 200%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훈련장에서의 어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대로 갖춰지면서 기본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수행했던 팀이 지난 시즌에 전북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보면 올해에는 비교적 더 체력 훈련이 좀 잘 된 팀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체력이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한 팀마다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어요. 네. 변수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선수층이 갖춰져 있는 팀, 그런 팀들이 파이널 A에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또 축구보다도 계속해서 트랜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피지컬 세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 시즌 동안 이 파이널 A와 B가 결정되는 33라운드 동안에 그걸 계속 버티고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잘 준비돼 있고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부상이나 이런 변수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잔디나 날씨 이슈도 또 분명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 또한 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먼저 제가 한번 파이널 A와 B를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파이널 A에 대전, 전북, 서울, 포항, 강원, 제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 B에는 인천, 울산, 안양,
부천, 광주, 김천 이렇게 좀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사실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근데 그래도 굳이 뽑자면 인천이 파이널 A로 올라갈 것 같고 제주가 파이널 B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두 팀만 자리를 바꾸고 나머지는 저도 동일하게 예상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제주를 위해 놓은 이유는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크고 과연 인천이 올라왔을 때 바로 적응할 수 있을까? K리그 1 템포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그럼 이 두 팀의 약간 자리를 바꾸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또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약간의 우려도 있어서인데 감독 경력이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으로서 자신의 플랜 A는 확고하게 준비되어 있고 선수들에게도 능동적인 게임 모델을 잘 훈련시킬 거라는 예상은 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감독으로서 뭔가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위기에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면은 아직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감독보다 외국인 감독일 때 혹시 모를 뭔가의 어려움이 봉착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저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더 많은 외국인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전술적인 다양성을 보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주장하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현장 사람들이 왜 외국인 감독을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개인으로서 한국에서 뭔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감독으로서 팀을 이끈다는 게 말이 쉽지 그 개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들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위기가 왔을 때 과연 그걸 우여곡절 없이 빠르게 좀 극복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은 제주가 조금 더 불안함이 있고 반대로 최근 2년 동안 K리그1, K리그2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윤정환 감독의 인천이라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능수능란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천을 파이널 A, 제주를 일단은 파이널 B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각각의 변수가 있는 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팀들이 파이널 A로 가느냐 B로 가느냐 이것에 조금 예측 혹은 예상이 계속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우승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승권의 경쟁 구조는 대전과 전북이 2강으로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물론 슈퍼컵은 전북 현대가 이제 가져갔지만 대전의 우승 확률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 보는 결승전에서는 대전이 뭐 결정력에서의 아쉬움 그리고 특히나 전북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스트라이커들의 경쟁력을 이겨내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PK 실축도 있었고 그렇죠. 디오고 선수의 PK 실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K리그 1에 올라와서 보냈던 이적 시장들이 어떤 그 총합이 이번 시즌에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전을 조금 보고 있는데요. 두 팀 모두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 간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또 우승권 경쟁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느 팀이 또 우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깜빡했는데 사실 저는 작년에 울산의 우승을 예상했고요. 서울이 우승을 경쟁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 뭐 저만 그랬겠냐마는 사실 이 시점에서 특히 K리그는 예상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 예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즌 전 콘텐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제가 이렇게 예상했지만 또 많이 빗나갈 것 같거든요. 제가 바라보는 K리그는 특히 예측이 많이 어려운 리그예요. 그 팀들마다 얼마나 시즌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변수들이 구단별로 다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변수들 하나하나가 되게 크게 작용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어쨌든 우리로서는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판정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아마 어수선한 분위기는 올 한 해에도 적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부분들이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저는 예상이 상당히 큰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예상을 하자면 저도 예상 자체는 전북과 대전의 2강이지 않을까 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전북은 뭐 앞서서도 영입을 굉장히 잘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정정유 감독, 새 감독 체제인데도 선수단 분위기나 뭐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인 흔들림도 없이 잘 그래도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초반에는 분명 정정유 감독이 포획 감독과는 다른 축구 스타일을 좀 입힐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술적인 어떤 적응기라든지 과도기가 전반기 때는 있을 것으로 점쳐지긴 하나 그런 과도기도 찍어 누를 수 있는 확실한 구단과 선수단의 체급이 있고요. 그리고 티아고나 모따 같은 일단 한 방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들의 존재가 경기를 이기게 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송범근 골키퍼가 말도 안 되게 잘합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네, 진짜 잘해요. 그래서 이 지난 시즌에도 사실
그냥 별다른 실수 없이 무결점, 뭐 최고의 활약 자체를 이어갔던 리그 최우수 골키퍼에 빛났던 송범근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분명 송범근이 있는 이상 뒷문의 안정감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경쟁하는 대전은 저는 대전의 최고 장점이 루빅손 엄원상 등 품으면서 스쿼드 뎁스가 훨씬 더 두꺼워진 점. 그러면서 다양한 선수들을 그때그때 활용해 볼 수 있고 여기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순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단기전보다 장기 레이스인 리그에서는 선수층이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대전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은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대전이 최근 이적 시장마다 계속해서 활발하게 참여를 했는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즌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제가 좋은 영입 중 한 명이 될 것이라고 디오고 선수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직은 신입생이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모따나 티아고 또 부상 복귀할 콤파니와 비교하면 아직은 이제 막 한 경기를 본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정확하게 디오고 선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주민규 선수도 아무래도 한 살 한 살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다 만큼 계속해서 체력적인 문제 없이 풀 시즌을 주포로서 뛸 것이라 전망하기에는 역시 어느 정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과 대전의 뭔가 좀 순위를 판가름지을 요소는 결국 결정력의 차이 그리고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젠 전북 징크스를 끊어야겠죠. 지난 시즌 4번 맞대결을 해서 1무 3패의 성적이 나왔는데 올해만큼은 무조건 전북을 한 번은 잡아서 이 징크스를 떨쳐내야 한다. 근데 그게 온전히 한 번에 이루어지려면 어느 정도는 좀 변수가 더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의 2강이 예상되지만 예상하라면 저는 전북이 우승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체급은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체급이고 제가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전북이 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뭔가 또 우리가 흔히 축구를 뭐 축구뿐만이 아니더라도 대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우승을 못 해본 팀이 한 번쯤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 선택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전북 팬분들 보고 계시나요? 너무 싫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전북은 전북 나름대로 이 정정용 감독의 색깔이 입혀지는 시간인 시즌 초반 그리고 대전 또한 이 디오고 선수나 다른 선수들의 어떤 그 퀄리티를 확인해야 되는 시즌 초반 이 시즌 초반에 과연 어떻게 좀 다듬어 가느냐가 아마 두 팀의 순위를 결정하는 좋은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상위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에는 2+1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에는 딱 한 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대략 4위까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주어진다고 봤을 때 우승권을 제외하고 남은 두 자리 이 전북과 대전을 제외하고 남은 두 자리에는 과연 어떤 팀이 들어가게 될지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앞서서 파이널에 예상했던 팀들 뭐 전북 대전 빼고 그리고 인천은 사실 바로 ICL 엘리트 진출권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남은 세 팀이 서울 포항, 강원입니다. 세 팀이 당연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권을 좀 경쟁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하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지난 시즌 기회 창출이 참 많았던 통계적으로는 꽤 많은 기회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살려낼 만한 결정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웠던 시즌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링가드가 빠졌을 때 안데르손이 조금 더 본인이 중심을 이루면서 자신이 수원FC 시절 때 보여줬던 독창적인 돌파나 연계들 그런 능력들을 안데르슨 선수가 더 마음껏 보여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이적생 송민규 선수가 주목되는 이유도 저는 송민규 선수도 본인도 축자의 잘, 축구를 그냥 잘하는 선수,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어딜 둬도 잘한다 그런 느낌의 선수긴 한데 동료들까지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로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송민규의 장점은 더 많이 올라올 거라 생각해요. 득점력을 어쨌든 서울을 올려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안데르손과 같은 이선 자원들이 잘 풀어주고 흔들어줄 때 송민규는 그럴 때 또 번뜩이는 박스 침투 또 온몸을 활용한 득점 능력 연계 센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진 선수라서 전형적인 축자의자의 스타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데르손, 송민규 또 이렇게 다른 주위 동료들이 잘 해줬을 때 송민규 선수도 충분히 또 서울 팬분들에게 좋은 활약을 좀 알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바베츠라든지 이 K리그 2에서는 일단 검증이 된 후이즈 다만 후이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제 1부 리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수는 상당 부분 따라오기는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후이즈가 골은 좀 많이 넣는 선수이긴 한데 그만큼 놓치기도 좀 놓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뭐 ACL만 하더라도 사실 바로 주포로서 뭔가 합격점을 받았다기에는 놓치는 장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후이즈를 보강한 것 또한 서울로서는 좀 전략적으로 좋은 접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팀은 잘 할 것 같고 또 사실 ACL뿐만이 아니고 스쿼드만 봤을 때는 어쩌면 우승권을 좀 노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대적인 투자 또 전력 보강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아직까지도 예상이 되지 않는 그 김기동 감독의 리스크가 과연 얼마나 우리가 아는 포항 때의 김기동으로 돌아와서 최상의 지도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서울에서 늘 보여왔던 약간은 아쉬운 모습들, 경기 중 대처가 안 되거나 운용 능력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결국은 또 발목을 잡을지, 이거는 개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산프레체 히로시마와의 ACL 엘리트 경기는 2대0 리드가 2대2 무승부로 나왔죠. 지난 시즌 좀 팀에게 지적됐던 포인트가 그대로 좀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서 이 경기에 대한 팬들의 불만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하필 리그 개막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이 얼마나 잘 끊고 갈지, 이게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포항의 경우도 저는 포항은 항상 그냥 의심의 여지 없이 순위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일단 박태하 감독이 워낙 선수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팀 분위기를 올려놓는 것도 있고, 기성용이라는 또 걸출한 미드필더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리더십을 형성해줄 수 있는, 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 예상을 하고요. 또 이호재 선수의 존재, 역시 해결사의 존재는 팀 순위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호재 선수의 어떤 한방들 여러 가지 고려해 보면 포항이라는 또 팀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항도 순위가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지만, 사실 이 포항도 문제가 되는 건 결국 박태하 감독의 변수거든요. 선수단과의 관계라든지 분위기를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어쨌든 박태하 감독이 선택을 하는 이 결정, 승부처들이 괜찮게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분명 좋은 감독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 때도 전반전 그 2차전 경기를 보기가 뜨더라고요. 간혹 이해가 가지 않는 경기 플랜, 그런 리스크가 역시 박태하 감독도 포항에게서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해 나가고 고쳐 나갈지, 보완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포항한테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은 강원인데, 정경모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정, 지도자로서의 열정과 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있는 팀이라고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짜임새 있는 그 특유의 패스 플레이나 끈끈한 조직력, 이런 부분들이 또 강원의 올 시즌을 이끌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미 ACL 엘리트 대회에서 16강을 밟아봤고 올 시즌을 통해서 이미 ACL 엘리트 대회에 대한 경험을 또 했다는 점에서 저는 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전술, 이걸 좀 보는 재미, 또 분석하는 재미로, 그리고 그 팀이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한 짜임새를 바탕으로 아마 올 시즌도 강원은 순위권을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파이널 A에서는 제주는 변수가 있고, 앞서 말씀해주신 서울, 포항, 강원 중에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하는 팀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김기동 감독 3년 차를 또 맞이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서울 부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걸 좀 변화를 줘야 될 때 안 주는, 앞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만들어가는 건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 또 마무리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결국 그 XG 값을 실제로 얼마나 득점으로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데, 지금까지 서울의 스쿼드 퀄리티를 봤을 때 늘 아쉽다고 느껴지는 건 최전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역시나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클리말라 선수가 지난 샌프레체 히로시마전에서는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지난해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갈 수 있겠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간바 오사카와의 2차전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1차전에서는 뭐 4-3-3이라고 하면 4-3-3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기성용 선수를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봤었는데, 어떻게 또 전반전에 왜 굳이? 왜 굳이 3백을 들고 와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태하 감독님이 원래 좀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는데 이게 또 작년처럼 그렇게 흘러가느냐, 잘 되느냐, 아니면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는 말이 이번에는 약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있겠고, 강원은 스쿼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김천상무에서 지난해 전역한 박상영 선수가 득점력도 좀 올릴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더해서 정교호급 화질을 또 정교호 감독이 또 팀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강점인데, 다만 아예 변화가 좀 크지 않다는 건 좀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팀이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승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뭐 이전에는 파이널 A, B까지 이야기를 해봤고, 계속해서 순위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나오셨기 때문에 틈새로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리그의 결과를 보면 리그2를 치렀던 포항은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간바 오사카에게 결국은 패배를 하면서 16강에서 그 여정을 마무리 지었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도 사실 K리그의 구단들이 힘을 잘 펼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동아시아 그룹 스테이지를 보면 1, 2, 3위가 모두 J리그의 구단인 반면에 우리 K리그에서는 세 팀이 7, 8, 9위를 하면서 일본의 구단들은 1, 2, 3위에 16강까지 다 진출을 했는데 또 K리그에서는 서울과 강원만이 낮은 순위로 겨우겨우 진출을 하고 울산은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여러 경기들을 또 위원님께서 중계를 직접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K리그 구단들의 국제 경쟁력에서의 좀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떤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점은 또 올해 K리그가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주말 리그 경기와 주중 ACL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ACL의 비중을 과연 우리가 많이 두고 있는 걸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진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올해 들어서는 이 ACL 주간마다 북중미 챔피언스 컵이라든지 다양한 또 경기들 일정이 있다 보니까 ACL 그 리그 페이지에 매치데이 7이랑 8은 제가 중계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다른 경기 중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 6경기들을 어쨌든 들어가면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건 사실 ACL 대회는 우리 K리그 1 대회 상금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차원이 다른 금액이죠. 차원이 다른 규모의 그 대회잖아요. 한 번 이겼을 때 다음 라운드 진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상금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게다가 클럽 월드컵에 만약에 ACL에서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클럽 월드컵에 나갔을 때의 재정적인 보상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죠. 물론 그렇게 큰 보상을 받아도 그걸 얼마나 현명하게 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ACL만 하더라도.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던 주중 ACL 경기들에서의 우리 선수들이 가졌던, 우리 팀들이 가졌던 어떤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상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압박도, 맞춤 대응도,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준비 단계가 완벽하지만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경기에서 좀 더 강도 높게 갔으면 좋겠는데 리그 때와 비교하면 일부 라인업에 로테이션이 가동됐다라든지 그러면서 포항은 사실 좀 의외의 결과들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템피니스와의 경기 때 저는 이 팀에게 포항이 패배하면서 조별리그에서 1위를 하지 못하는 건 사실 변명의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 라인업에 결국 로테이션 가동됐고 그러면서 결국 박태하 감독이 이번에도 사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지만 전반전의 내용, 경기를 이기려면 전반전부터 확신기를 잡아야 되는데 홈에서의 경기인데도 전반전에 주도를 못하고 상대 역습에 고전하는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은 가볍게 볼 이슈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팬들은 특히나 이 대회에서 걸려있는 상금이나 아시아 최상위 대회라는 그 권위를 생각했을 때 더 비중 있게 이 대회를 다뤄야 되고 더 전력을 다해서 상대팀의 특징을 분석하고 우리가 꾸릴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갖춰서 이 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주중 이번 시즌에 봤던 ACL 경기들이 어땠는지를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주전들이 빠진 채로 로테이션 돌리는 경기들, 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울산만 하더라도 중국 원정 갔을 때 주전 선수들 빠지고 라카바가 메가력을 해서 개인적으로 보기 좋았긴 했지만 라카바는 사실 리그에서 주전주가 아니었어요. 라카바가 선발이었다는 건 그 자체로 이 팀이 지금 잔류 경쟁이 급하기 때문에 ACL 비중을 소홀히 하는구나. 그러다 결국은 마치다 원정에서도 큰 패배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유일한 탈락팀이 됐죠. 강원 서울도 사실 탈락할 뻔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ACL 대회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 있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들여다봐야 될 지금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안고 갈 수밖에 없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가 춘추제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리그 후반기는 잔류가 걸려있고 파이널 경쟁에 걸려있고 우승 경쟁이 걸려있고 다음 시즌 ACL 진출권이 걸려있죠. 우리는 지금 리그에 집중해서 내년에도 ACL 나가는 게 나아. 아무리 그래도 상금이 어쩌고 뭐고 간에 우리는 내년에 1부 리그 잔류해야 돼. 그래서 리그 후반기 지금 막 1점 차, 2점 차 왔다 갔다 순위할 때 우리는 리그에 집중해야 돼. 팀들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ACL의 진행 방식을 보면 물론 이제 ACL2는 이번에 주벨리그로 진행을 했지만 ACL 엘리트의 경우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나 같은 UEFA 대회들처럼 리그 페이지로 진행을 하잖아요. 기존의 조별리그 방식은 한 팀, 한 조에 4개 팀이 들어가서 2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3팀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리그 페이지는 무려 8팀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주말 경기 하고
그 뒤에 2, 3일 뒤에 주중 경기를 치르는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무려 8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전술이 상대에게 얼마나 잘 먹혀들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경기들을 네. 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일정 자체가 리그가 매우 중요해지고 예민해진 상황이면 안 그래도 일정 자체가 8경기를 치르면서 더 빡빡해졌는데 네. 주중 경기의 상대에 대해서 대응 전술을 우리가 갖추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리그 페이지는 이런 부분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8팀을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만나는 팀들한테마다 여러 변수들이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토너먼트가 아니기 때문에 고작 리그 페이지만으로 우리가 리그 일정을, 그것도 후반기 때 그 중요한 일정을 조절할 수도 네. 없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결국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ACL과 같은 리듬으로 우리도 추춘제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물론 뭐 다양한 변수들을 극복을 해야죠. 추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네. 경기장 내에 이제 이제서야 우리 팬분들이 이제 관중분들이 현장에 와서 많은 분들이 경기를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놨는데 또 뭔가 변수를 두면서 리그 진행 방식을 바꾸는 건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도 저는 정말 많이 이해가 갑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주장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다 일리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우리가 ACL 대회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리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리그 진행 방식이 바뀌어도 ACL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네. 무조건 그게 따라올 거라고 보장은 못합니다. 저도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조건 그게 따라올 거라고 보장은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 스쿼드 로테이션 문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야 될 경기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고, 사실 포항 스틸러스가 16강에서 간바 오사카라는 팀을 만난 것도 결국은 그 템페니스에게 패배를 해서 조 2위가 됐기 때문에 네. 다른 조의 1위였던 간바 오사카를 만나게 된 것인 만큼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 있겠고 그 리그 페이지를 치르는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해야 된다. 특히나 정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뭐 한 2경기, 3경기 이긴다면 이 K리그1의 우승 상금을 넘어가는, 아득히 넘어가는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바로 옆에 일본이 이제 나머지 지금 이제 상반기는 100년 구상 리그를 통해서 토너먼트 느낌과 이제 리그를 결합해서 가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결국 또 추춘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서야 일본은 추춘제를 도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작년까지는 계속 춘추제였고 그런데도 이번 시즌 리그 페이지는 1, 2, 3위를 했죠. 네. 그러니까 춘추제, 추춘제 도입이 곧 그 자체를 ACL 성적에 직결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추춘제를 도입하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J리그 팀의 이번 시즌 성과를 보면 이 자체가 또 약간 제 얘기에 대한 반론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확실한 건 과연 이번 시즌 이 ACL 리그 페이지나 ACL2의 조별리그에 있어서 우리가 정예 멤버를 갖고 전력을 다해서 정말 확실하게 100%, 200% 준비가 된 상태로 그라운드에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점수를 주고 싶다. 그냥 그런 정도로 좀 일단 기결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K리그가 계속해서 올려준다면 그것이 좀 긍정적인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뭐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이라도 올려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ACL 엘리트는 이제 ACL은 끝이 아니죠. 계속 네. 이어지겠지만 울산의 ACL 엘리트는 한동안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든 얼마나 네. 어떤 기회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건 좀 답답하네요. 네. 위원님께서도 울산에 주고 계시고, 사실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울산에 주고 네. 계시기 때문에 답답함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는 이번 또 리그 페이지가 아니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또 밖으로 잠깐 샜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한다면 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뭐 좀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극단적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만 너무 심도 있게 하진 않고 조금 터칭하는 정도로 내려가 보겠는데요. 바로 강등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강등이 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K리그2에서 새롭게 세 팀이 추가가 되면서 승강 방식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김천 상무에게 강등이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고지를 이제 옮기게 되기 때문에 김천 상무는 K리그2로 자동 강등이 되고요. 김천 상무가 아닌 타 팀이 최하위를 기록할 경우 해당 팀이 승강 플레이오프로 향하게 됩니다.
반면 김천이 최하위라면 그냥 김천만 강등을 당하게 되고요. 현재 K리그2 구단의 같은 경우에는 김천이 최하위를 기록하면 결국은 세 팀이 그냥 올라가고 한 팀만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천이 또 최하위를 기록하길 바라겠지만 사실 그렇게만 흘러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그럼요. 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는 이 강등권이 좀 어떻게 흘러가겠다 이런 좀 대략적인 예상을 해주신다면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제 파이널 라운드가 존재하는 이상 파이널 B에 속해 있는 팀은 어느 정도는 다 강등 경쟁에 대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언급하지 않은 팀 중 딱 좀 불안하게 생각되는 팀이 일단은 광주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정우 감독이 떠난 자리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이적 시장 징계로 인해서 선수 보강이 되지 않은 부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지금 촬영 시점에서 광주의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확률, 변수가 제일 많아서 조금 불안해 보인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야기 드렸던 파이널 B에 속해 있는 팀들은 다 이 권역에서 싸움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은 팀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는 올 시즌은 그래도 이전에 12팀 중 무려 3개 팀이 강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었던 그 시스템에서는 좀 그래도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다행스러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12팀 중 이제 최하위가 강등이 확정이 되고 두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야 했던 지난 시간들에 비해서는 강등에 대한 부담은 조금은 적은 상황. 물론 그 부담에 걸리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뭐 12위에서 11위까지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가겠지만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광주가 조금은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영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겨울 이적 시장에 데론 선수가 있긴 하지만 등록을 결국은 하진 못한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또 메인으로 볼 수 있는 선수들까지 또 이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등권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또 K리그를 봐오시면서 그리고 다른 리그까지도 많이 봐오셨기 때문에 강등권 팀은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강등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등권으로 떨어지는 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뭐 국내외에 다 막론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홈경기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순위권이 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일단 생각을 좀 하고요. 홈경기 성적, 결정력 문제, 그리고 그 팀에게 변수가 될 수 있는 크고 작은 부상 이슈, 불운한 이슈, 상황들 이런 이 위기들이 공통적으로 항상 좀 많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정력, 부상자가 없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 팀의 어떤 분위기가 어수선함이 없어야 되는 이런 점들은 반대로 가면 그만큼 그 팀이 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홈경기 성적인 것 같아요. 네. 홈경기 성적이 떨어지면서 결국 순위권이 낮아지고 있는 팀이 최근에 이제 예시로 들 만한 팀을 하나 꼽자면은 토트넘이거든요. 네. 토트넘도 결국 홈경기 성적이 좀 안 좋았던 분위기에서 지금 순위권이 많이 좀 내려간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토트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이스타TV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저는 워낙 또 많이 듣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생각도 나고 지난해 대구를 좀 간단하게 떠올려 보자면 홈경기 성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주포였던 세징야 선수가 20경기 이제 25경기 정도를 출전하면서 한 10경기 정도는 자리를 비웠던 거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구도 지난해 시즌 하면서 약간의 어수선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등권이라고 한다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했던 포인트들 그런 포인트들의 어려움을 겪었던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순위 예측 한번 해봤고 순위 예측과 더불어서 그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런 좀 구조적인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럼 순위 예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매해 K리그를 바라보는 포인트들 뭐 모든 리그가 그렇겠지만 올해도 또 K리그만의 포인트들을 고를 만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름에는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이 진행될 예정이고 올해 가을에는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국제대회가 몰린 해인 만큼 또 올해만의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K리그를 보면서는 또 어떤 점들에 주목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K리그는 딱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라이벌입니다. 라이벌. 네, 네. 더비 매치라고 이제 축구에서 흔히 많이 네. 얘기하죠. 이게 가장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유럽 축구를 중계하고 중계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프리미어리그의 더비 매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뭐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도 그렇죠. 뭐 M16 더비였었나요? 네. 그 길을 따서 그 네, 이름을 네, 네. 불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더비도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더비라기보단 다 기사를 찾아보면 아, 이 팬들이 서로에게 감정이 안 좋을 법하구나. 그래서 더비 매치나 라이벌전으로 불리는구나 하는 관계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첼시와 토트넘의 관계도 상당히 좀 안 좋은 네, 편이고 그렇죠. 뭐 사실 첼시 토트넘은 또 런던 더비라고 부르기도 네. 하죠. 웨스트햄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마찬가지고 해외 프리뷰를 보면서 라운드마다 항상 뭐 런던 더비면 런던 더비, 맨체스터, 뭐 리버풀이면 뭐 리버풀, 에버튼, 머지사이드 등등의 다양한 더비 매치들이 불리고 라이벌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걸 보면서 그 타이틀이 하나 붙는 것만으로 아, 우리의 뭔가 이 리그나 주말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K리그도 사실 그런 시도들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좀 잘못된 방법을 했죠. 더비 협약식이요. 네, 맞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호남 더비 협약식인데 올해는 꼭 미디어에서 만드는 인위적인 더비 매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혹은 구단이 만드는 인위적인 더비 매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 라이벌전으로 불릴 만한 경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결국은 아무래도 좀 불편한 관계에 서로 있어요. 서울, 안양, 또 뭐 부천, 제주, 부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 두 팀 간에 이 팀들 간에 스토리들이 결국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리그에서 만났을 때 볼거리는 상당히 좀 크지 않을까. 네. 서울 안양의 경우는 특히 뭐 이미 작년부터도 이야기가 이어져 왔지만 이미 안양은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한번 거둔 바가 있었고 네. 이제 홈에서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반대로 서울은 이번엔 안양과의 어떤 전력차를 확실히 좀 느끼게 하면서 이 경기에서 우리는 이 경기 그냥 잡고 가는 팀이야. 확실하게 자신감을 입증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부천 제주도 2020년에 그 K리그 2에서 두 팀이 만났을 네. 때 제가 부천 제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때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프레스 자격으로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아쉽게도 코로나 팬데믹이라서 무관중 경기였습니다. 프레스만 딱 이렇게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현장 직관에 갔지만 예상했던 맛이 살진 않았거든요. 팬이 없으니까. 네. 근데 작년에 코리아컵에서 한번 만났고 근데 코리아컵에서 만났을 때도 좀 치열한 분위기긴 했다 한들 리그는 또 다른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리그에서 만나게 되는 제주와 부천의 어떤 이야기도 상당히 좀 궁금하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또 수원 더비가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그림이 좀 두 팀 팬들에게는 좀 아쉽게도 그쵸. K리그 2에서 이 맞대결이 성사가 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로컬 더비거든요. 네. 그래서 그 로컬 더비가 이번에 수원 더비가 또 한 번 좀 펼쳐져서 사실 더비 매치는 축구에서 보통 로컬 더비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네, 같은 지역의 그렇죠. 팀들끼리의 네. 연고지가 같은 팀들끼리의 대결. 그런 면에서는 좀 전통적인 더비는 그 맞대결이 또 좋은 볼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원 더비도 기대가 되고 또 개막 라운드부터 서울과 인천의 경인 더비가 또 바로 그렇죠. 재개가 돼요. 인천이 또 승격을 하면서 그 더비 매치가 또 다시 재개가 되는데 올 시즌 리그의 어떤 그 판도가 좀 바뀌면서 재개되는 더비 매치, 리그에서 성사가 된 라이벌전 이런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원과 서울이랜드는 팀 대 팀의 감정이 있다 보기는 어렵지만 유독 수원이 김동균 감독은 어려워했던 경우들이 맞아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라운드에서 수원 대 서울이랜드의 어떤 그 매치업이 나온 것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올해는 1, 2 통틀어서 참 볼만한 라이벌전 그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굳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항상 최고의 전통적인 라이벌로 꼽히는 동해안 더비가 또 있죠. 포항과 울산. 네. 당연히 재밌는 볼거리를 줄 것이고 울산 전북 현대가 더비 이루 말할 것 없죠. 아쉽게도 여기에 딱 하나 빠져있는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 예. 이건 뭐 혹시 코리아컵에서 성사될지 봐야 되니까. 아무튼 올해는 좀 이 라이벌전 더비전 한결 더 풍성해진 그런 재밌는 매치업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임영철 위원님 팬분이시라면 또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또 더비에 관련된 책을 또 써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분이 되고요. 오랜만이네요. 그 책이 이제 뭐 언젠가는 또 중고등학교 필독 도서관 그렇지 않아요. 이미 12년 전, 13년 전 얘기라서 뭐 로스터 패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더비가 리그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팬분들의 주목을 받는 리그는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토리 그리고 그것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해주신 이 런던에서의 더비도 그렇고 뭐 썬덜랜드와 뉴캐슬의 더비라던가 타이니어 더비도 그렇죠. 네, 그런 더비들이 이 한층 한층 해가 지나갈수록 역사를 쌓아가기 때문에 또 주목하게 되는 것 같은데 K리그 역시 사실 그들의 리그에 비해서는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더비들, 이 제주, 부천 그리고 서울, 안양으로 이어진 연고에 관련된 그런 더비들이 또 하나의 프리미어리그와는 다른 매력으로 줄 수 있는 더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 올해에는 더비 매치가 예년에도 사실 안양 올라오면서 와 서울 안양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부천 제주까지 네.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팀이 있다면 그런 팀이 또 어떤 팀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과연 어떤 팀을 또 주목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모로 역시 이슈를 끌 만한 팀, 주목을 받을 만한 팀일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FC 안양입니다. 네. 안양이 어쨌든 이제 K리그 1에서 두 번째 시즌을 또 맡게 되고 유병호 감독으로서도 네. 1부 리그에서 맡게 되는 두 번째 시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무조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네. 리버풀도 슬롯 감독이 2년차 징크스에서 헤어나오지 그렇죠.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2년차 징크스가 진짜 강력하구나라는 걸 제가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유병호 감독도 안양도 아마 기존에 보여줬던 스타일,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이나 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상대하는 팀들이 더 많이 분석을 하고 네. 대비를 해올 겁니다. 그래서 유병호 감독으로서도 또 안양의 선수단으로서도 당연히 올 시즌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좀 한 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더해서 모따 선수가 떠났고 뭐 야구 선수도 떠났고 이 기존의 주축 선수들은 아무래도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 과연 공격진에서 이제 그래도 대체자들이 좀 갖춰진 상황이 됐거든요. 당장 엘쿠라노와 같은 선수들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떻게 모따의 빈자리를 채워주면서 확실하게 이 아이톤도 그렇고요. 팀의 공격진, 빈자리들을 어떻게 잘 메꿔줄지가 올 시즌 성패를 가릴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뭐 최현우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당장은 대전에서 또 속도를 보여줬던 최건주 선수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마테우스나 아니면 토마스와 같은 선수들 개인적으로 토마스의 플레이 스타일을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또 어떤 활약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팀이라서 여러 의미에서 안양은 좀 주목을 받을 만하다. 특히 가장 큰 스토리는 결국 홈에서 서울을 잡느냐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라이벌전 그것까지 이슈를 몰고 올 수 있는 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FC 안양은 최근 또 유병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보면 지난해에는 수비적인 구조를 좀 잘 갖추는 데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수비에 서명 빼서 공격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공격적인 보강에서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안양은 어느 정도는 베테랑 선호가 조금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백을 보면 30대가 아닌 선수를 찾기가 어려워요. 다들 나이가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이렇게 베테랑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과연 안양이 그런 변수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네. 팀이 또 하나는 굳이 하나 더 뽑자면 부천이에요. 네, 사실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아는 부천은 특히 지금은 코리아컵이지만 예전 FA컵 같은 대회에서 박은익률을 필두로 해서 전북도 잡아봤던 팀이에요. 네. 그 전주성 원정에서 박은익률 꾸놓고 춤췄던 게 아직도 네. 치진 않는데 그 부천종합운동장의 현장 분위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끈끈함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안양도 해당이 돼요. 네. 두 팀 모두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처음 중계를 시작할 때 그 당시 K리그 챌린지에 있었던 팀들이라 정이 가는 것도 있긴 하겠으나 그리고 FC 안양은 사실 제가 첫 중계할 때 첫 팀이었어요. 네. 대구랑 안양 경기였는데 그때 제 데뷔팀 원정팀이 안양이었고 홈이 대구였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가편한 마음도 좀 있는데 부천의 경우는 특히나 그 끈끈함, 특히 이영민 감독이 쭉 이어왔던 지도자로서의 경험과 전술 능력들 그리고 바산이라는 선수가 보여주는 에너지와 플레이메이킹 능력 그리고 강원에서 영입한 가브리엘 과연 이들의 호흡이 어떨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부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근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부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가 아니고 생각보다 일부 리그 기존 팀들에게 부천이 저는 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주목했던 팀이 또 부천이기도 하고요. 그쵸. 제가 유럽을 나갔다 왔을 때 이 김승빈 선수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김승빈 선수가 올해 또 부천에 합류를 해서 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래서 김승빈 선수가 있는 또 부천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제가 추가로 지금 대본에 드렸던 질문은 아니긴 한데 주목하고 계시는 선수가 있으시다면 그런 선수들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수로는 역시 이제 그래도 지난 시즌 MVP였던 이동경 선수가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겁니다. 네, 근데 팬들도 지금 가장
기대할 수밖에 없는 선수가 결국은 이동경이에요. 네. 뭐 이외에는 또 조현우 골키퍼가 있겠고 뭐 울산에 또 남아있는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공격의 창의성, 마무리,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울산 팬들이 가장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선수는 이동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얼마 전 ACL 엘리트에서 좀 기회들을 놓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누구든 한 경기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북런던 더비 보세요. 그렇게 잘하던 라이스도 한 번 실수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이동경 선수도 이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액땜했다 생각하고 리그 개막전 강원전부터 좀 호해호해 날아주길 바라면서 선수에 대한 주목은 결국은 이동경 선수에게 가장 많이 갈 것 같아요. 이동경 선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번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왼발 능력이 우리 대표팀에도 월드컵 경기를 진행할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아마 이런 무대 진출에 대한 기회가 저는 또 있을 거라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래서 더더욱 이동경에게는 2026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K리그 1의 MVP 수상자이기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한 해가 참 이동경에게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사실 분데스리가에 갔을 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번 겨울에 또 레스터시티로부터 제안이 올 만큼 아직 유럽에서 충분히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선수라는 걸 본인이 또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그리고 울산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또 이동경 선수를 주목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울산 팬이라면 더더욱 주목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K리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다면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K리그를 좋아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명 위원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여기 카메라 뒤에서도 내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영철 위원님께도 한번 또 질문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또 위원님께서는 앞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정말 많은 대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K리그도 K리그지만 K리그보다도 A 대표팀 경기를 비롯해서 또 프리미어리그, 뭐 메이저리그 사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북중미 챔피언스컵 정말 이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또 위원님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아직 또 중계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올해도 K리그 중계를 하시는 위원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얼마 전에 아주 즐거운 저한테 너무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자, 쿠팡플레이가 K리그와 5년 더 네.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장 바랬던 소식이고 너무 좋고요. 저도 쿠팡플레이와 같이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한테 그냥 최고예요. 너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역시 올 한 해, 올 시즌도 쿠팡플레이에서 K리그 중계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것이라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고 쿠팡플레이의 중계진으로 만나보게 될 쿠플픽 중계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울산, 전북, 현대가 더비 결과는 울산에게 안 좋게 끝났지만 네. 그때 이제 그때 우리 S석 앞에서 레슬복 입고 춤췄던 네.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지원님과 함께 그 서울대 울산 경기 네. 중계할 때는 또 약간 릴스 같은 영상을 찍어서 또 재밌는 어떤 연기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 또 우리 덕현이 형이랑 함께 편파 중계 그래서 울산 전북 그 현대가 더비 편파 중계도 네. 작년 3월 1일에 네. 진행했던 그런 재밌는 기억들도 있는데 아마 올 시즌도 쿠팡플레이의 K리그 콘텐츠는 재밌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일정이 확정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타이밍 맞게 또 K리그 중계에 들어가는 현장에 가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꼭 제가 중계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그냥 제가 재밌어서라도 가니까 올해도 현장에서 또 우리 K리그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좀 많이 기대하고 있죠. 또 쿠팡플레이가 오면서 컨텐츠의 다양화가 진행된 것 그리고 다양화가 진행된과 동시에 화제성도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쿠팡플레이와 또 K리그가 5년 더 함께한다는 사실이 조금 더 기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지만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지만 위원님께서는 울산 HD의 팬으로도 좀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그래서 올 시즌 울산만 좀 특화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울산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시즌 개막전에 변수로 작용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느꼈는데 사실 김현석 감독도 경험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의구심이 좀 있고 코칭 스태프 역시도 마찬가지고 선수단의 보강 작업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정든 선수들을 떠나보내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청용 선수도 그렇고 엄원상 선수도 그렇고 누빅손도 그렇고 이들과의 이별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긴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라운드에서 딱 그 라인업을 보고 선수들 경기 뛰는 걸 봤을 때 이럴 때 엄원상 있으면 딱인데
아, 이거 루빅손이 있었으면 바로 네. 수비 가담에서 막았을 텐데. 아, 이청용이 있었으면 그래도 경기 좀 풀어주면서 조커로서라도 뭔가 미드필더의 퀄리티를 올려줬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예상하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올 시즌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뭐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전 작년 예상 우승팀이 울산이었거든요. 이런 대회전 예측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이런 분위기긴 하지만 실제로 ACL에서의 뭐 엘리트에서의 그 성과가 안 좋았다 한들 리그로 막상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리듬일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냥 기대를 갖고 이번 강원과의 개막전을 일단 보려고 합니다. 조민서 선수처럼 또 코칭 스텝에 기대를 받는 선수들도 있고 네. 그 이외에도 뭐 야구 선수가 중국을 가서 다시 한번 부활해서 오는 그런 ACL 때 때문에. 폼이 괜찮더라고요. 네. 야구가 오히려 좀 기회를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앞서 물컹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발컹 선수보다도 야구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열리서 득점을 못했다 뿐이지 그래도 또 움직임 자체는 야구가 그래 이런 걸 할 수 있는 선수였지라는 생각이 또 들게끔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승범 선수가 떠난 건 아쉽지만 수원에서 왔던 이민혁과 이민혁, 박우진. 박우진. 특히 이제 제가 플레이를 많이 보진 못했는데 이민혁 선수에 대한 칭찬이 좀 많더라고요. 네. 아마 이민혁 선수를 팀에 빠르게 좀 적응을 시켜서 어떻게 좀 기용을 하느냐에 따라 또 올 시즌 울산의 퀄리티에도 또 많은 지금 예상과는 다른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분명 올 시즌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없지 않다. 일단 팀에는 조현우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경험과 또 여전한 빌드업력을 갖고 있는 김영권도 김영권 있고 선수. 여기에 보야니치가 또 있죠. 네. 보야니치, 뭐 이민혁, 중국에서 뭔가 좀 성장을 한 듯한 또 강원에서 이미 K리그에서 엄청 굵직한 활약을 한 바가 있는 야고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좀 기대해보고 있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민혁 선수라고 한다면 경남 시절에 울산과의 FA컵에서 이제 또 득점을 기록했던 그 현란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위원님께서 스케줄이 바쁘시긴 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장 방문 계획도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네. 올해에도 또 울산 경기 직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있죠. 문수는 그래도 가면은 좀 반가운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뭔가 그래도 역시 와서 너무 좋다. 약간 편해요. 문수에 가면 일단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장 한 바퀴 쭉 돌아볼 때 그런 즐거움들 미타도 워낙 좋아하고 네. 먹을거리도 많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대신에 이제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뭔가 미리 예고하고 가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을 그렇죠. 것 같고요. 왜냐면 가려고 해도 당일날 뭔가 스케줄에 변수가 생기거나 하면 이게 좀 틀어지는 경우들도 늘 있었어서 틈틈이 가려고 합니다. 좀 깜짝 방문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뭔가 뭐 어떻게 언제 가야지 이런 계획이 막 거창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계속해서 제 경기를 보고 재밌게 즐기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울산으로 가는 그 기간 과정이 너무 설레고 좋아요. 그냥 서울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벗어나게 되기 네. 시작할 때쯤에 내가 뭔가 항상 치여 살았던 일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느낌? 그게 그래서 이제 거기 현장에 딱 가서 축구를 볼 때는 축구 보면 또 그것도 일이에요, 사실. 네, 맞습니다. 보면 당연히 메모하게 되고 이렇게 경기 좀 포메이션 어떤지 이런 거 보게 되고 이거 내일 방송할 때 써먹어야겠다 막 이런 거 막 데이터 얻게 되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뭔가 울산에 가는 과정 또 가서 보일 때 그 느낌은 항상 우리가 해왔던 일에서의 어떤 느껴서 하는 그 축구와는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아직 그 설렘이 많이 남아있고 여전히 그 부분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은 아마 깜짝깜짝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으로 내려가면서 보이는 KTX에서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그 풍경 그쵸. 어딘가 이질적이지만 또 따뜻한 느낌 네. 그런 느낌들이 계속해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천안하산이나 오송쯤 오면 인터넷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때부터 내가 KTX 탔구나 그런 느낌 네. 제대로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깜짝깜짝 또 울산의 응원석을 김영철 위원님께서 방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울산 팬분들은 또 같은 또 울산 팬이기 때문에 언제나 환영해 주시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축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방금부터 이제 또 위원님 말씀을 드려봤었는데요. 어느새 이번 K리그 프리뷰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매번 촬영할 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더더욱 참 시간이 빨리 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께서는 뭐 정말 축구 중계도 정말 많이 하시고 최근에는 이 축구 인플루언서라고 또 불러드려도 될 만큼 다양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십니다. 정말 중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팝업 스토어에서의 활동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신데 위원님을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시도록 하는 동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조금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흥미와 재미인 것 같아요. 뭐 아직 저는 그래도 이 일이 너무 재밌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대한 흥미도 있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고 또 그걸 했을 때 정말 많은 또 팬분들께서 좋은 반응들,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내주시고 어쨌든 저로 하여금 제가 조금
고생하면 많은 분들한테 좀 기쁨을 즐길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이 일을 하는 보람이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요즘에는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스케줄을 또 소화할 수 있게 됐고 많은 기회를 또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덕분에 항상 팬분들에게 좀 다양한 모습으로 좀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좀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좀 기쁜 마음으로 일을 좀 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쁘고 힘든 건 당연히 있죠. 밤낮이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밤낮이 없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근데 그런데도 제가 올해가 이제 4월 18일이 제 해설위원 데뷔 날이라서 10년째가 딱 돼요. 그때 되면 이제 해설위원 딱 이제 10년이 딱 되는 그 시간이 오는데 10년 전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기준 10년 전이었으면 한창 대학교 다니면서 칼럼 많이 쓰고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트 녹음도 하고 주간 K리그 녹음도 하고 막 그랬던 때였었고 이제 2026년 딱 2월 말 정도 기준으로 10년 전을 돌아보면 해설위원 그때 그 서류 심사가 합격이 됐다는 연락이 와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 준비하고 3월 13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합격했다는 통보를 들으면서 바로 이제 한 달 뒤 4월 18일에 실전 경기까지 바로 투입이 되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10년 전을 돌아보니까 지금 이 제 모습이 너무 스스로 느끼기에도 되게 신기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내가 참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또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저를 좀 믿어주시고 스케줄에 대한 어떤 일회를 주시거나 기회를 주시거나 이런 부분들 연락을 항상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너무 좀 신기한 마음도 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새롭기도 하고. 와주신 게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항상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관심 또 저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반응 보여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너무 신기한 마음, 좀 감사한 마음은 여전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한 삶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최대한 축구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때로는 가면 라이더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남들한테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좀 스스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이 채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참 많이 저희에게 와주시고 계신데 볼 때마다 처음에는 참 재미있다, 너무 좋다 이렇게 보다가도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을 응원하는 팬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 이 흐름에 이어서 한번 이쪽 메인캠을 봐주시고 팬분들께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이전에 이야기 드렸던 제 어떤 일에 대한 재미, 즐거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역시 항상 같이 호흡해주시는 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거창한 어떤 프로필이 있거나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그냥 한 명의 축구팬인데 근데 운도 좋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좀 호응도 얻고 그런 감사한 인연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거라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일단 많이 행복하고요. 그리고 그 행복을 항상 여러 어떤 매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좀 많이 나눠드리고 전달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기억에 남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긍정적인 마음과 인사 정말 좋은 기회들이 최근에 많아서 오프라인 행사 때 팬분들과 같이 호흡하게 되는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 그럴 때마다 반겨주시는 분들, 사인이나 사진 요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운 마음이 커요. 항상 정말 감사하고 저도 그럴 때마다 내가 좀 잘 살고 있구나라는 걸 세상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좀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저는 어떤 상황이건 웬만하면 사인이나 사진 요청은 다 받으니까 저희 보인다고 너무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그냥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어떤 거라도 부탁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항상 반겨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좀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생각해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팬분들께 말씀하실 만한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 질문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위원님의 진심을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 네. 자 엔딩 이전에 사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가 또 데뷔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본에는 없는데 네. 간단하게 좀 축하 글을 한번 정말요? 써서 드리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네. 이명철 위원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하며 자, 2016년부터 시작된 이명철 해설위원의 해설, 최연소 해설위원을 지나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새 이명철 위원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해설위원이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던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꿈을 이뤘던 소년은 이제 누군가의 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명철 해설위원의 해설 활동이 찬란하게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10주년을 넘어 원로 해설위원이 되기까지 그 모든 순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명철 위원의 데뷔 10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어떡해. 아니, 글을 진짜 잘 쓰시네요. 저 문과입니다. 저도 문과인데. 아니, 그 진행하시는 것도 그렇고, 잘하신다라고 많이. 감사합니다. 어떡해. 진짜 감사해요. 감동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 찍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지만 저도 이스타TV 키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처음에 등장하시는 K리그 중계 대구에서 시작했던 네. 그 시간부터 이스타TV 거쳐서 지금의 시간까지 참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년이 됐다고 하니까 저도 이걸 쓰면서 되게 감회가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위원님께서는 지난 10년을 또 보내시면서 다양한 생각이 드셨겠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정말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네. 다가왔는데요. 지금까지 좀 위원님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습니다. K리그 프리뷰라고 하지만 K리그 프리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 위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위원님의 저희 로스트의 축구 생활 출연 소감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수진이 캐스터나 아니면 서우정 기자님 이렇게 나오셨던 에피소드들도 저도 시청을 했고, 사실 원래도 이 인터뷰를 요청을 해주셨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시간상의 이유, 1월, 2월에 특히 U23 아시안컵이 네, 있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확정을 짓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K리그 프리뷰를 개막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감사하죠. 저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오프라인 행사 때도 직접 네. 뵀었어가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좀 크고요. 근데 이동경 선수 네, 토크였죠. 맞습니다. 네. 더 잊을 수 없는 또 무조건 이서회는 응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일단 컸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인터뷰로 좀 많은 걸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무래도 지금 K리그가 곧 메인 콘텐츠만 하고 있진 않아서 네.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제가 뭔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좀 K리그 시즌 준비가 좀 잘 돼 있다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보완하려고 노력을 했고, 물론 그런데도 사실 모든 팀에 대해서 다 자료를 어떤 시즌 준비를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었던 좀 시간상의 이유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보려 노력은 했는데, 근데 이 준비를 하면서 저도 어쨌든 제가 정말 설레하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 K리그 시즌에 대한 새 시즌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쏟을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진행을 진짜 잘하세요. 진짜. 저는 사실 어쨌든 해설위원이니까 진행자의 어떤 진행을 항상 따라가는데 너무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데? 재능이 있으신데?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서 너무 뜻깊은 자리, 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명철 위원님과 함께한 2026 K리그 프리뷰 겸 이명철 위원님 인터뷰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명철 위원님의 이 활동 그리고 이 영상이 게시된 이후에 또 펼쳐질 K리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명철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